네, 지금까지 일본, 미국, 한국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전략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패널리스트들께서 가능하면 5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발표자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한 5분은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호 한국지식재산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우종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 정책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소개드린 순서대로 해서 가능하면 5분 내로 꼭 하실 말 있으시면 7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 누르시고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킴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IP 센터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게 보면은 이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고 저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식재산 관련 이 지금 저희 나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식재산 기본법이 5월에 공표되고 이제 7월 20일 날 그 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됩니다. 굉장히 뭐라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08년에 대통령실에 이제 지식재산 집행조정관이 신설되었고 일본에서도 03년에 이미 10년 전에 지식재산 전략본부가 설치되었고 또 중국도 2005년에 국가지적권 전략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IP도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종이로서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특허나 이런 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널리 통용이 되고 그걸 베이스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자 하신 말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IP 비즈니스하는 모델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거론이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종류의 회사를 갖다가 많이 이제 접해보고 이제 살펴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가장 이 IP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IB조차도 처음에 자기네 하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업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이제 다른 IP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려는 회사들의 비즈니스 하는 방향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떤 회사는 그냥 이 수수료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같은 회사는 이미 상장이 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주가 상승률이 한 1년 내 30%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장을 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있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 RPX라는 또 그러니까 여러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다른 특허 그러니까 MP로부터 그러니까 트로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존재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일을 하면서 또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도 뭐 곧 상장을 할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하여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 이제 지식재산 기본법 이런 걸 이제 공팜으로 해가지고 이 업계나 많은 사람들이 그 IP의 중요성을 알고 그냥 간단하게 특허 가지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좋은 산업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기업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특허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게 좋은지 뭐 잘 살펴보고 그나마 각 회사들이 잘 알아서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뭐 더 좋은 거는 미국도 이제 최근에 그 특허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출원 그러니까 발명일 위주가 아니고 출원일 위주로 이제 우선일을 따지고 하는 것들도 그 세계적으로 그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 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특허 또는 다른 IP, 지금 제가 특허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오는 다른 IP들이 또 다른 식으로 비즈니스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비즈니스 자체가 훨씬 글로벌화되고 하는데 크게 아마 기여를 하는 한 조그만 팩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그 이렇게 뭐 IP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상품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나 눈으로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퀄리티가 어떤지를 갖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IP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어떤 퀄리티인지를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없고 아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 생기는 제도들이 이게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주 건전한 IP 시장이 생기도록 국내 모든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정견 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입니다. 지난 6년간 시민단체, 그다음 입법부, 행정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드디어 7월 20일 날 지식재산기본법이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뭐 질문이나 토론보다는 저는 그 국가지식 정책을 큰 틀에서 이끌어 나가고 컨트롤 타워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조직과 인력 구성에 보다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식재산 제도 또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싸서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식재산 기본법 기본 계획의 초안을 만들면서 많은 이슈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당장 그 떠오르는 것만 해도 먼저 그 어떻게 특허 관점에서 국가 R&D 사업, 저희가 1년에 1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막대한 국가 R&D 사업을 어떻게 좀 더 보다 효율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많은 분들이 벌써 얘기를 해주셨듯이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 집중 문제. 다음에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공동 대리권 문제. 또 산학 공동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특허권을 배분할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이용에 관한 균형에 대한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통 이제 또한 지식재산 하면은 보통 특허하고 저작권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 사이는 디자인, 브랜드, 신지식재산권, 유전자원 등 우리가 특허권과 저작권 외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새 이제 컨버전스 즉 융합이 그 시대의 어떤 키워드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허권 하나 또는 저작권 하나만 갖고는 히트 상품이 되기 어렵고 그 안에 특허권, 그다음에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등 이 모든 것이 융합된 그리고 잘 조화된 그리고 균형이 잡힌 그러한 상품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줄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 문제는 그 특허법원이 생기던 1998년 무렵부터 이미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 뭐 사법부 내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법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고 행정부 내에서도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예를 들어 산업 공동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특허권을 배분할까 하는 문제도 최근 대학에서 이제 이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자본을 제공한 기업과 그 두뇌를 제공한 대학이 각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식경제부 주도로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도 여전히 앞으로 쟁점상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 언급을 이제 생략하고요. 근데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어떤 성격을 보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뭐 국가위처럼 뭐 행정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설위원회가 출범 초기에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IP 정책을 조정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 사무기구가 단순한 안건의 어떤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또한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색 조직으로서 이 틀을 갖추고 궤도를 찾아가야 할 그 제1기 사무기관의 위상과 전문성은 어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좌우할 만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하고 뭐 중국이 아까 일본은 얘는 아까 들으셨고요. 그 일본이 그 총리실 직속 기구로 해서 그 사무국장이 초대 사무국장이 이제 아라이 그 전 일본 특허청장이 하셨고요. 중국도 그 지식재산권 전략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역시 지식상권국장이 사무국장을 견임하도록 하고 그 어떤 정책을 수립을 직접 진도 지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400여 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에 하나로 끝이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그 사무기구를 제대로 갖추는 게 그 인적 구성이나 또는 위상이나 또는 실질적인 권한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실 박사는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박사를 하시고 우리 현장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정통하게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예, 딴 분보다 2분을 지금 더 드렸습니다. 그 상당히 불공정한 것. 그 우리나라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이 있는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된 이 시점이 지금 한 EU FTA 또 잘하면 뭐 한미 FTA까지 이렇게 거대 경제권과의 FTA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어쩌면 이 경공업, 중공업 그다음에 90년대부터 시작된 IT에 이어가지고 뭔가 그 한국 산업의 어떤 그 질적인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 변곡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이 IP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고 이제 인프라를 다 만들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인프라 위에서 이렇게 뛰게 되는 액터들일 텐데, 이 플레이어들일 텐데,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 첫 번째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까 그 앤로이 교수님 그 발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기초적인 그 팩트이긴 하지만은 혁신이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 그다음 IP가 혁신을 유도한다. 이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분께서 그 자료에 보시면 마켓 베이스드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근데 마켓 베이스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정부의 역할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정부의 역할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아까 엘로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P
하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IP가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가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컴피티션입니다. 그러니까 IP하고 어떤 페어한 컴피티션이 맞물릴 때 이노베이션이 가장 극대화되는 거고, 그게 극대화됐을 때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소위 계량 경제학들이 발견하는 그 사실인데,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좀 농담 같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서 다 없애고 딱 두 부처만 남기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두 부처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국방부는 빼고, 국방부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다 칩시다. 제가 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특허청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특허청만 빼고 나머지 부처 다 없애도 내일 대한민국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이 어떻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어떻고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특허가 제대로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특허청만 밤에 불을 켜고 자지 않고 열심히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동반성장 절로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IP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것이고, 두 부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입니다.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삼성하고 애플의 싸움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삼성이 져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삼성과 애플과 같은 그런 빅 게임이 많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들 깨지든 말든 간에, 예?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특허 전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반가운 뉴스고,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한국 어떤 그 IP 시대에서는 굉장히 굿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대학교인데, 지금 뭐 반값 등록금 때문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금 대학교가 구조개혁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예? 지금 대학교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대학교에 대한 정책이 행평성 정책이었습니다. 행평성. 이 대학도 해주면 저 대학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행평성 정책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반발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선택과 집중이 이런 그 용어보다는 이 크리에이티비티 쪽으로, 이 창의성 경쟁 쪽으로 대학교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구조개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학교가 정말 미국처럼 이렇게 IP 시대에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과제는 대학교와 기업의 관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보면 대학교와 기업의 관계가 굉장히 불균형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갑인 관계고 대학교는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다 기업과 대학교가 좀 대타협을 해서 어떤 IP 성과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합리적으로 대타협 선언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하면 이건 엄청난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동시에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연구소입니다. 이 부분도 요즘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연구소는 기업이 할 수도 없고 대학교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분야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분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공공분야가 어느 날 시장으로 발전을 합니다. 시장으로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그게 역사적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부 출연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의 리저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이노베이션 리저브에 수많은 IP가 좀 댐 속에 이렇게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형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좀 확실히 정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연구소가 고립화되면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 연구소가 외부에 있는 그 기업을 비롯해서 민간 섹터들에 대한 민간 섹터들이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높이면 뭔가 IP 시대에 있어 가지고 뭔가 또 하나의 우리가 큰 원군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주체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조계고 하나는 금융계입니다. 이 법조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종균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을 보십시오. 아까 핵심이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IP 또는 굉장히 핵심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제가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가지를 덧붙이면 핵심이 일어나려면 금융이 없으면 안 됩니다. IP가 아무리 일어나고 컴퓨터가 아무리 일어나도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핵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금융이라는 게
가장 힘이 세면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그 금융이 저렇게 바뀌지 않는가? 타막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집만 담보를 하고서도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법니다.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금융도 죽고 살기식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 구조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그 금융이 특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조계와 더불어서 마지막 이렇게 힘이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금융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뒤엎으면 정말 거기서 혁명을 일으키면 대한민국 IP 시대는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청이 남아 있어야 되면 문화부 저작권 부문도 역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임원선 국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드릴 말씀을 사회자가 대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안현실 노조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부처의 공정위가 끼어 있다고 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지재권이 혁신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좀 관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과 삼성의 싸움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특허의 본질로 본다면 두 회사가 다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타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이것이 애플과 삼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중소기업 같으면 틀림없이 그 회사는 망해야 될 겁니다. 그 중소기업이 애플이나 삼성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도 IP가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마이클 헬러 교수가 얘기했던 그리드락 이코노미에 주장했던 그런 사항들, 배타적 권리, 물론 특허만이 배타적 권리가 아니고 저작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고 또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공정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고 이번 논의에도 이런 모임에서도 공정위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준비한 자료를 간략하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가 동장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문화산업 분야의 선순환 구조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치매를 단속하는 노력, 그리고 치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저쪽의 노력들은 대체로 이제 뭐랄까요, 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또 손해배상을 좀 높은 수준으로 물리고 뭐 또는 소리바다나 넵스터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것과 관련되는 OSP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 홍보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겠고요. 뭐 치매 이건 이렇게 어떤 행위는 치매가 된다 또는 이런 행위는 절도와 같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계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대체적인 결론을 보면 별로 성과가 없다였던 것 같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예. 이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카운슬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단속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나온 그 하그 리버스 리포트 지난 5월달에 나온 자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행태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아마 유일한 의미 있는 또 합의된 그런 방안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는 것은 대체로 결국 쉽고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 채널인 것 같다. 그런 결론입니다. 대체적인 그 보고서들을 보면 내용이 그래요. 저희가 단속의 노력 또는 교육 홍보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시죠? 뭐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인데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각 그 정책 대상별로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주로 현재의 저작권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체들과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단호한 그런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 설명에 이게 그럼 왜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또랑을 막을 때 이건 좀 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또랑을 막을 때 한 반 정도 막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물 별로 의미가 없다. 물 흐르는 양이 줄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저희 이제 고기 잡으려고 또랑 막다 보면 반쯤 막아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80% 90% 막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물이 흐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 반 정도 막는 노력은 사실 허사에 가까운 노력일 수 있다. 대안적인 굉장히 효과적인 다른 다수의 대안적인 채널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 확실하고도 단호한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경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이제 게시판 같은 걸 폐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웹하드 등록제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일정한 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범죄 수익금을 몰수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단호하게 취해진다고 하면 최소한도 아까 그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카운슬이 밝힌 그런 정도의 보고서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그 한데 몰아서 침해자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엔드 유저들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여기에 교육 홍보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교육 홍보가 일방적으로 계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 동의를 구하고 또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 연구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침해자들이 이미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태여 또 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이라고 그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공익 광고를 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세련된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들이 가장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안적 채널, 값싸고 손쉬운 채널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현재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들이 있죠. 아까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효과적인 이용 허락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에 거쳐서 보면 구글이 구글 북서치 프로젝트, 지금은 이제 구글 북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노력을 하면서 결국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회에 굉장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이용 허락 때문에 결국 그 사업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 업계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노력들이 쉽사리 성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점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까 이제 일본 분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퍼스널 스토리지 쪽으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지난 주인가요? 한 2주 전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오피스 365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하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에 관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이 판매가 아니고 라이선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 판매의 원칙, 퍼스트 셀 닥트린이 적용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이런 제한들이 라이선스를 통해서 배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 약관을 통해서 뭔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집행 가능한 것인가, 인포서블 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합법 시장이 침해되고 있는 규모는 이 작년에 2조 1,0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그 침해율은 19.2%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간의 각 산업 분야별 통계인데요. 사실 이 통계를 제시하면서 저도 조금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의미 있는 이 통계 부분은 사실 음반 분야 하나뿐입니다. 음반에서 현재 2010년 작년도에 51.9%의 침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 음반 시장이 전 세계에서 다시금 성장하고 있는 규모가 줄어들다가 다시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예외에 속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음반 시장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음악이나 방송, 게임, 출판 분야는 아직 때가 안 온 것 같다. 아직 제대로 된 침해가 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정말 심각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희 한류가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그 뒷받침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 수익이 가능해야 됩니다. 투자한 곳의 수익이 선순환 돼서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저작권 얘기만 하면 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 저작권 분야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생태계가 다시 복원돼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도 편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아 교수님 미리 다음 세션 벌써 기다리고 계셔서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시바타 상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私、韓国知識財産研究園の中野と申します。公開された資料によると、日本知的財産戦略本部の昨年の戦略プログラムの予算が約600億円と知っています。あなたが発表された4つの戦略プログラムの去年の予算規模を別々に教えてもらえますか。さらに日本の知的財産戦略本部を含めて日本政府全体の知的財産関連予算総額がいくらなのか、またこの予算が国の R&D 予算に含まれているか知りたいです。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숫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창 시바타 상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같고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브레이크 타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분 질문 있으십니까? 저 뒤에 분 마이크 가져 주십시오. I have a question to Dr. Eric Engel. My name is Tony Lee from a Korean biotech company called Medicus. We develop stem cell-based cell therapeutics as drug product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timulating and very informative presentation. I have a question in regards to your comment in the high cost of IP litigation and long duration of that in the US market, and then also potentially now criminal conviction penalties.
And for a small to medium-sized foreign company who is contemplating in entering the U.S. market, what do you think sort of strategies and safeguard measures to anticipate such elements when thinking into entering the U.S. market? Yes. There really is no way around it. This is the great problem, is one must simply prepare for it. Talking to a local attorney in the United States and asking in a particular case what to expect, that's really the only way forward. And I give that answer with regret, as someone who once made more money than I do now engaging in such litigation. But that is precisely why the Obama administration regards this length of litigation as counter-competitive and inefficient. So my answer is there is no way around it. You simply have to prepare for it. Really, the only way to prepare for it is with the opinions of counsel. And fortunately, the U.S. Congress is trying to pass legislation right now, a post-grant administrative mechanism to handle some of these things that are currently handled with litigation that should make entry into the U.S. market cheaper. Prepare and bite down, because it's going to be bad if you're facing contentious issues. Thank you for your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 분. 감사합니다. 저는 에릭 엘로 박사님과 이성진 국무총리실 담당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저작권자에게 의리라는 출판사가 출판을 의뢰하는데 이윤에 따르는 이 협약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의리라는 출판사가 충분한 저작권료를 공탁을 걸고 출판하게 될 때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과 또 이 저작권자가 미상인 경우에 출판사가 출판을 할 때 그 저작권료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또 이성진 국무총리실 담당자님께는 지금 아까 뭐 중소기업자들이 특허를 낼 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허 측에서 이런 훌륭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또는 국세청의 일반 사업자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허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알려고 그래도 미처 정보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국세청이라든가 벤처기업청,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의 협업관계를 만들어서 특허청에서 이런 좋은 정보를 할 때 같이 메일로 보내서 말이지, 이러한 정보를 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또 알고 싶은 사람은 참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이 정부 협업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100만 불짜리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료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엘노 교수님 또는 우리 문화부에서 조금 검토해서 브레이크 타임에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대응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우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만 말씀하시죠. 예. 임 국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100만 불은 아니라 저작권 이용 허락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출판을 할 수 없고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저희 저작권법에 강정 허락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강정 허락 절차는 외국인한테는 외국인 저작물은 적용되지 않고요. 내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일정한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서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임 국장은 정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수임료는 따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장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혹시 필요하면 우정균 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 특허에 관련돼서 특허 법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게 그 중소기업별로도 전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민간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나 또는 뭐 신문고 역할 또 그리고 제안을 하는 윈도우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곧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특허청에 갖고 있는 좋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이트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어떤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픽처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제안받는 그런 채널을 정부 단일 채널을 만드는 것도 우리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특허 기술 정보가 있고 그 외에 어떤 정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일단 무료로 특허 기술 정보를 일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청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여러 다른 청이나 또 다른 어떤 민간 단체와 협업 문제는 저희가 아마 우리 이상윤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아마 다른 분처럼 같이 어떤 포털 같은 거를 망을 구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때 이제 같이 그 민간 업체들도 같이 단체들도 같이 들어와서 그 한 곳에서 많은 정보들이 쉐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2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러나 아주 훌륭한 세 분의 발표자 또 네 분의 패널리스트들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15조나 많은 돈을 쓰고서도 제대로 창출이 되고 있는 정책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오늘 짚고 넘어가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보호 문제를 지금 아까도 약간 나왔습니다마는 non-performing entity의 문제가 과연 지식재산의 창출에 또는 상업적인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토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상진 국장께서 많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적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독일도 기술무역 그냥 거의 균형 유지하는 선입니다. 가장 제조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나라에서도 기술무역 몇 년 전까지 거의 사실은 적자였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삼성이 아까 많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3조 이익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수입해서 쓰는 그 기술료 주고 가져온 기술을 가지고 잘 활용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는 그것을 기술무역 적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상업화의 성공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는 이민하 박사님 다음 세션에서 하기로 하고 3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